청, 인사의 비밀. 오늘 오전 청와대가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 등 주요 인선에 대한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등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양산에 내려가 정국 구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간 오늘 청와대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보여줬던 수많은 화제 현장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패배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 계셨을 텐데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빠가 나를 안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 너무 엄청 큰 어깨 같았어. 아까 포즈를 취했으니까 바로 안 됩시다. 마이크도 꼭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줘야 돼요? 쓸데없는 이거를 없애 있으니까 칭찬해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1월 위한 힐링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었지 대통령께서 레이드를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의 포옹, 대통령의 눈물, 청와대에서의 식사, 그리고 오늘 이어진 인사까지 참 화제 만발이었던 지난 한 주였는데요. 오늘은 또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이어졌던 그 인사 중에요. 저희들이 뽑아본 인사에 숨겨진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유리천장입니다. 오늘요, 외교부 장관에 정말 처음으로 여성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로 낙점이 됐습니다. 여성 최초 외교부 국장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유엔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서열로 활동하고 있는 고위직에 있는 분이시고 여성 최초 외교부 장관 내정자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피우진 보훈처장 지난주에 있었던 인선 기억하시죠? 여기도 역시 1호 여성 헬기 조종사였고요. 부당 전역, 그러니까 본인이 알았던 유방암 때문에 부당하게 전역이 되니까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끝까지 복직을 실현시켰던 인물로 화제의 인물이었죠. 여성 최초 보훈처장까지. 글쎄요,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고위직에 올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 모두 자신만의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랐겠지만 처음으로 이런 고위직에 여성 1호가 탄생했다는 점은 화제예요. 정말 말 그대로. 외교부 출입하시는 분, 또 저도 외교부를 출입했으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달라 했더니 아웃사이더의 취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또 이제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고 또 주요 보직, 그러니까 북미국에서 일하신 적도 없고 또 여성이라는 점에서 화제 만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점수 후하게 주시겠어요? 뭐 후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동안 여성 기용이라고 하면 네. 뭐 여성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뭐 이런 유형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 국가보훈처장에다가 최초의 그것도 이제 비고시 출신의 그 외교부 장관을 발표했다는 저는 무한 일이죠.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성 장관 기용이나 여성 인사 기용이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안배. 안배 차원에서 일종의 액세서리죠. 이제 이렇게 인식됐던 것에서 이제는 능력과 자격만 갖춘다면 여성이라도 과감하게 발탁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시 출신, 그러니까 외무부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폐쇄적인 데고 그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그런 문화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일종의 어떤 활력이라든가 이를 굉장히 저하시키고 자칫하면 이제 그룹 싱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능력과 이 경력을 갖춘 네. 외부 인사를 수혈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한우섭 전 선임국장까지도 아주 후한 점수를 주신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한국 여성 중에서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 시기 민감한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성의 발탁 그리고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깨기 위한 인사다라는 이제 한우섭 전 국장이 또 평가에 계셨는데 최영호 소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보니까 굉장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가깝다. 소위 말해서 반기문 라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가까운 사람을 외교부 장관에 앉혔다. 뭔가 탕평의 기조? 왜냐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만약에 대선에 출마했다고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큰 라이벌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복을 외교부 장관을 앉혔다는 것. 뭔가 탕평의 인사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파격,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파격적으로 발탁했다는 점에서 그 파격 인사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이면에 숨은 코드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통합이요? 왜냐하면 장하성 새 정책실장, 신임 정책실장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그렇죠. 전 대표의 유명한 경제 멘토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반기문 총장의 특보 역할을 해서 특보의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김강두 현재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내정되신 임명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보수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총 밑그림을 그렸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면에서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네. 간접적으로 아우르러 가는 그래서 아우르러 가는. 반기문, 안철수, 박근혜 필요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갖다 쓰겠다고 하는 통합의 코드 또한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이제 유명한 아나운서 강찬선 씨인데요. KBS 아나운서 출신 고 강찬선 씨인데 초등학교 때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해서 거의 동시 통역 수준의 그 굉장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해서 과거에 DJ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통역을 맡기도 했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양대 산맥의 외교, 그러니까 대중 외교나 대미 외교에 뛰어본 경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파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자 외교에서의 경험이 많은 이 강경화 장관이 이제 장관이 된다면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전선이랄까, 전략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 더 다변화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지평을 좀 넓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 외교부가 이 국내 정치에 특히 이 통치권자의 영향에서 너무 벗어나지 못하고 이 국익 우선의 외교를 하지 못했다 이런 네.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이 유엔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하면서 이 다자 외교에서 이 실적을 또 성과를 냈던 이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이 한미 한중 사이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야 되는 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 외국에 있는 정상이라든지 이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국익을 지키는 네. 일을 하는 것이 이주 업무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인사를 발탁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오늘 인사 발표에서 이런 점을 또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외교 경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런 대답을 해요. 외교는 장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1, 2차관 등의 팀으로 이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장관도 있지만 안보실장과 차관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 문정인 교수하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로 거물급 두 사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외교안보의 구체적인 거를 청와대가 직접 쥐고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건 아닐까요 하는 의문도 좀 드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외교안보팀 인사를 보면 일단 팀웍 인사라는 좀 팀웍. 네. 옛날 같으면 외교부 장관이 상당한 그립을 가지고 아. 외교부 인사들 뭐 좌우하고 사실 외교부 안에는요
이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쿨이요? 북미 스쿨, 뭐 중국 스쿨. 예. 그러니까 그 계통에 있는 분들, 특히 북미 스쿨에 소속된 분들이 그동안 뭐 외교부 장관, 차관, 북미국장, 네. 뭐 중정 두유한 요직들을 다 차지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외교적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인사를 보면 강경화 후보자 인사를 네. 보면 네. 일단은 이제 저 외교부 출신이 아니죠. 아니죠. 아닌 게 외무부 출신이 아닌데 이게 옛날에 2003년도에 2003년이요. 윤영관 장관이 그때 이제 그러네요. 현재 윤영찬 수석의 형이죠. 예. 그때 이제 외무부 출신이 아니었어요. 교수 한번 출신이잖아요. 임명이 됐었는데 그때 사실 윤영관 장관이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좀 휘둘린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예. 지금 사실 정의용 지금 이제 안보실장 같은 예. 경우가 워낙 외교부에 이제 오래된 그런 예. 이제 관록이 있는 분이고 예. 그리고 또 1, 2 차관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외교부 출신 상당히 그런 분들을 좀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팀워크로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문제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팀워크 자체에서 만약에 이 팀워크가 서로 안 맞을 맞다. 경우 안 맞으면. 이럴 경우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삐걱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큰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 외교의 어떤 경험은 좀 있지만 예. 사실 지금 우리나라 외교는 다자 외교보다는 사실 미국하고 예. 중국 외교거든요. 미국과 그렇다면 중국이요. 이 관계에서 과연 제대로 잘 풀 수 있을까? 네. 그런 어떤 저 걱정거리는 솔직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청와대가 보내는 신임은 굉장히 두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좀 흥미로웠는데, 이제 후보자를 발표를 하면 언론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혹시 형평성이나 다른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검증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청와대가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강 후보자 작년은 후보자 유학 중에 출생을 해서 2006년에 미국 국적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세 자녀가 있는데 딸 둘 아들 하나를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먼저 밝혔습니다.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장녀가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위장 전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이 해야 될 일을 먼저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굉장한 신임을 보내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언론의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 미리 청와대가 이제 리리즈를 해서 예. 사실상 이제 그 비판의 어떤 예봉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다. 예봉을 꺾는다. 김백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김백이요. 저 내용 자체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그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자녀도 예. 이 꼭 군 면제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 국적 문제를 활용하지 네. 않는 이상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나 애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짓기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좀 포용적인 자세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네. 특히 야당에서 공격해가 모은 게 예. 현재 그 유리창 깨기, 아, 현장 깨기 유리창 중에서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의 우리 그 새로 임명되신 예. 강경화 네.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쓴 사람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만약에 이것을 야당이 문제 삼는다라고 한다면 예. 뭐 예. 결정적 사유인지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더 밝혀야 되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여성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정치적 부담을 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청문회 과정에서 그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 문제는 내가 전향적으로 잘한 인사로 함께 여야가 힘을 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보자 또는 내정자의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밝힌 점은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사컷도 보시겠습니다. 네. 군영, 탕평이라고 해도 되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내에서는 다 군 출신이었는데 군 출신이 아닌 외교관 출신이다. 그러면 자주파, 동맹파 여기에서 좀 무관한 분인 것 같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MB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거쳤던 적이 있었고요. 전형적인 흑수저 관료다. 상고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 부장, 뭐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줄푸세 공약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경제교사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실 캠프 핵심을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내정을 받았는데 한호섭 전 국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인사들. 일단 저는 그 김동연 장관 네. 그 같이 근무하셨었죠? 예, 매우 이제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네. 저건 굉장히 이제 유능한 관료죠. 예. 유능한 네. 관료고 그 대통령께서 이제 설명했다시피 이제 판자촌 출신에서 덕수상고를 다니다가 이 고시에 입법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하신 분인데 네. 기본적으로 기획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사회 그 기재부 내에 많은 관료들이 훌륭한 네. 분들,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네. 대통령께서 나하고는 어쩌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제 문제를 볼 수 봐왔던 네. 분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기용하는 거. 그러니까 김광두 본인과 다른 예, 시선. 그러니까 김광두 김광두 네. 교수를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발탁한 거라든가, 네. 김동연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네.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다 갖다 쓰겠다는 네. 자세는 매우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지금 오늘 여태까지 이어진 인사를 네. 종합해 본다면 종합해 본다면 사실상 청와대가 그립을 쥐고 그러니까 부처 아. 위에서 그 상황을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게 보이거든요. 예. 아. 정책실장 임명이라든가 네.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거를 좀 내려놓으면서 네. 부처 장관들의 자율성과 네. 그 역량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 인사라든가 행정 역량의 어떤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 이제 운영상의 묘를 잘 보이는 게 운영의 매우 묘.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행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그림, 예를 들면 경제 개혁이라던가 재벌 개혁 문제에 있어서 큰 그림은 청와대가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의 어떤 그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조정 능력 같은 것을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좀, 네. 좀 이상한데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은 저분이 이제 기획통이자 재정 예산실장을 해가지고 재정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굉장히 회박하다고 그리고 네.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을 하시면서 또 그런 조정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상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예, 경제부총리나 다른 그 부처에 계신 분들하고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이견 차이라든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끌고 갈 경우에 부처의 자율성, 그러니까 부처 장관이 인사도 하고 행정의 많은 부분, 정책의 많은 부분을 자율성을 가지고 예. 부처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네. 대통령도 부담을 덜고 실제 그 국정원의 성공의 어떤 기반도 네. 강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경계의 시선이나 우려의 시선도 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예. 겁니다. 다음 코드 보겠습니다. 재벌개혁. 재벌들 지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기 며칠 전에 발표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분이야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 야, 장하성 교수가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대기업이든 재벌이든 모두 일자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두 사람은 소액주주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 교수들, 경제학 교수들 중에서 재벌 저가수 두 사람만 뽑아라. 그러면 서로 1, 2등을 다투는 분인데 두 분이 한 사람은 공정거래위원장, 한 사람은 정책실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국민들한테 두 가지 사인을 보냈다고 이야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 장하성, 김상조 이 두 분의 임명 자체는 이제 그전에 어떤 재벌의 시스템, 이 체제 자체를 좀 바꿔내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중소기업이나 또 하청기업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혁적으로 가져나가겠다는 의지들을 분명히 한 것이고 네. 조금 전에 말한 김동연, 그 다음에 김광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경제 면에서 보면 주류경제, 안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사실 이제 김동연 지금 기획재정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사인을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 입장에 보면 너무 경제를 개혁적, 급진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한편에서 있지만 또 한편으로 경제 실무 쪽에서 경제부총리 인사를 보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어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분들을 이제 임명함으로 해서 두 개의 어떤 사인 자체를 동시에 주는 것이고 사인을 동시에 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재계나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물론 지금의 어떤 경제의 어떤 재벌의 구조 이 문제는 개혁을 하겠지만 경제 전체에 대한 구조는 좀 안정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주고 있는 제가 볼 때 그런 면들을 아마 굉장히 고민하는 어떤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고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코드를 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재벌 개혁을 앞장섰던 두 분이 나란히 임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방점이 그쪽으로 찍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이제 너무 과도한 기대가 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완벽하게 해내기는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수십 년 동안 경제가 발전해 오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기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을 과연 5년이라는 임기 내에 그것도 1, 2년에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네. 오히려 이것이 이런 그 재벌 개혁에 앞장섰던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이 정권 초기에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그런 않겠나. 측면이요. 네, 이런 점도 좀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하성 교수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1999년 삼성전자 주총에서 무려 8시간 반 동안 경영 투명성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당시에도 재벌의 저격수라는 별명을 그때부터 얻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대통령은 어떤 설명을 내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 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 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직을 맡게 되셨는데 그동안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요청을 고사해 오다가 이번에 큰 결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서영호 소장님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저한테 사인을 계속. 아닙니다. 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일상적인 경제 정책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 재벌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그 기존 경제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인을 주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정책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그리고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아시다시피 규제를 얘기하고 재벌 개혁을 얘기하는 분위기는 합니다만 그 4대 재벌 대기업에 집중해서 하자고 하고 중견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기업의 긍정적인 면들을 인정하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 장하성 정책실장은 예전처럼 정부 부처를 통할하는 옥상옥 구조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공약 사업에 집중해서 아젠다 중심으로 해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기존 경제부처와 큰 충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를 얼마나 잘 잡아가는지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있었던 검찰 인사입니다. 검찰 인사의 속전속결, 냉온탕 오가는 검찰, 저희가 냉온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냉탕온탕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내정자 파격, 검찰 입장에서는 냉탕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게 발표가 났습니다. 법무부 차관 이금로 내정자 연수원 20기입니다. 봉욱 대검차장 내정자 19기입니다. 안정적인 기조를 오고 갔습니다. 온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탕과 온탕, 안정과 파격 두 가지를 다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검찰 인사에 대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 봉투 만찬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 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업무 능력과 검찰 안팎에서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하여 인선하였고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차관과 대검차장이 사의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인선 배경, 신속하게 안정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신속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전체 인선을 지금 꿰뚫은 지금 권칙이 뭐냐면 결국 이제 개혁과 안정이란 두 가지 코드를 다 모든 분야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통해서 정말 개혁이라는 아주 큰 카드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 절차가 왜 이렇게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나니까 바로 이제 지금 두 분, 지금 봉우가 이금로 두 분을 이제 임명했단 말이죠. 이 두 분은 뭐 검찰 내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 승진을 예상했던 분들이 네. 워낙 검찰 내에서 제대로 어떤 스텝을 밟아왔던 분들이고 예. 충분히 예상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검찰의 어떤 개혁이란 부분과 또 조직의 안정이란 부분 네. 이 두 마리 어떤 것을 다 함께 네.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인식으로 저는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혁과 안정이라는 게 두 마리 토끼를 제가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좋게 얘기하면 정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내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왜냐하면 결이 다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건 아마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해줄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안정을 찾느냐 또는 이렇게 개혁에도 성공하느냐는 일단 그 총리 인사청문부터 시작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느냐가 1차 시험 무대가 될 것 같고요. 2차는 정기국회에서 과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내놓는 여러 개혁 입법들이 있을 텐데 네. 이것이 얼마나 여야 합의를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입법이 되느냐. 여기까지가 2차 관문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3차 관문이 될 것은 3차 관문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통과가 될 수가 있겠느냐. 예.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고쳐지지 못했던 그 헌법을 바꿔서 이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체제를 헌정 질서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의 이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가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